한성 남쪽 물길 따라 내려간 동쪽 마을에 최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늦은 나이에 어렵사리 얻은 외아들 윤수였다. 아내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호라비가 된 그는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밤낮으로 돌보며 키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들을 애지중지하였던 것이다. 윤수야, 이 아비가 너 하나만큼은 잘 키울 것이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른 아들은 훤칠한 키에 단정한 용모를 갖춘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학문에도 재주가 있어 동네에서는 모두가 칭찬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비가 아들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혼인 시기를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이었다. 괜찮은 여인이 있다는 중매쟁이의 말에도 우리 윤수는 아직 어려서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그런데 윤수가 20살 즈음에 들어서자 최대감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정말 장가를 보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루기만 했다 보니 적당한 처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고, 내가 너무 미루기만 했구나. 이제 우리 윤수 장가는 어찌 보냈고? 이런 걱정이 마음에 쌓이다 보니 최대감은 술만 마시면 한탄이 터져 나오곤 하였다. 평소에는 점잖던 그가 술에 취하면 아들 장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최대감은 장터에 나갔다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막걸리 몇 사발을 비우고 나니 어김없이 입에서는 아들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배짝이 솜씨로 이름난 젊은 과부 아낙 하나가 술을 한 사발 더 사주며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윤수와 비슷하게 20 정도 되어 보였고 검소한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대감님,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시군요. 내 아들 윤수 말인데 벌써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못 보냈어. 어디 좋은 처녀 없을까? 배짝이 아낙은 속으로 기뻐하며 더욱 공손히 술을 따라드렸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기 어려운 처지였던 그녀로서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 것이다. 대감님께서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님이십니다. 아드님을 그리 아끼시니 분명 훌륭한 분으로 자라셨겠네요. 술에 취한 최대감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동안 아들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 고마웠다. 대감님, 소녀가 비록 과부의 몸이지만 배짝이 솜씨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아낙은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려 보였다. 그 소매의 바느질이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이 옷도 제가 직접 짜서 지은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 옷을 다 책임질 수 있죠. 만약 대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감은 그녀의 부지런한 손놀림과 정성스러운 마음씨에 감동했다. 이런 며느리라면 집안 살림을 든든히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술에 취한 최대감이 말했다. 그런 솜씨라면 혹시 우리 윤수의 부인이 돼주겠는가? 아낙은 기쁘면서도 겸손하게 대답했다. 만약 대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족한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겠나이다. 술에 취한 최대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붓을 들어 약속서를 써주었다. 내 아들 윤수를 네 서방으로 삼게 하리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최대감은 또다시 장터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번에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상인집 규수가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술을 권하였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는 당당한 자세와 영리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대감님께서 아드님 혼사 문제로 고심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규수는 정중하면서도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의 집은 3대째 장사로 부를 일궈 든든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사옵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따라 장사 일을 익혔으니 집안을 더욱 번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감은 그녀의 당찬 모습에 놀랐다. 여인이 이렇게 먼저 나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말하다니. 게다가 실제로 상인집답게 몸에 걸친 것부터 다르게 보였다. 대감님, 혼인이란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안도 일으킬 수 있는 법이지요. 규수는 주머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제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팔아 벌어들인 것입니다. 며느리가 되면 아드님께서 학문에만 정진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든든히 하겠습니다. 최대감은 그녀의 현실적이면서도 야무진 모습에 감탄했다. 이런 며느리라면 집안 경제를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역시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최대감은 이 교수에게도 같은 내용의 약속서를 써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최대감이 또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달밤의 정취를 담은 시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빛이 창에 스며들어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네. 세상에 번거로움 다 잊고 고요한 이 밤을 즐기노라. 최대감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댕기를 늘어뜨린 우아한 모습의 양반가 교수 한 명이 달빛 아래 서서 홀로 시를 읊고 있었다. 18살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아한 자태에 지적인 기품이 흘러나왔다. 최대감이 감탄하며 박수를 치자 교수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절을 올렸다. 아, 실례를 범하였습니다. 대감님께서 계신 줄도 모르고. 아닐세.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들려주어 고맙구려. 그런데 저자는 누구인가? 소녀는 박진사댁 여식 소월이라 하옵니다. 소월은 정중히 절을 올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지은 시 한 수를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달밤의 정취를 담은 시를 읊었다. 그 시는 깊은 학식과 섬세한 감성이 어우러져 최대감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시라니. 유서 깊은 집안에서 배우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재주가 나오겠는가? 최대감은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월은 잠시 눈길을 떨구며 담담히 말했다. 사실 제 집안은 예전만 못하여 혼처 이야기가 더디게 오가고 있사옵니다. 글을 익혔으나 그것을 펼칠 자리도 마땅치 않고 시집갈 곳도 뚜렷지 않아 날이 갈수록 걱정이 쌓여만 가옵니다. 최대감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윤수가 있으니 그와 인연을 맺으면 되지 않겠소? 윤수는 학문을 좋아하는 총각이라 그대 같은 교수와는 잘 어울릴 터이니. 뜻밖의 제안에 소월은 얼굴이 붉어지며 잠깐 당황했다. 그러나 최대감의 눈빛이 진지하고 또 술기운의 기분이 한껏 고조된 탓에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대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족한 몸이나마 아드님을 섬기며 학문을 돕고 훗날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힘쓰겠나이다. 최대감은 손뼉을 치며 흡족해했다. 옳다, 옳아.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을 줄이야. 오늘은 참 좋은 날이로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붓을 들어 약속서를 내주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술 취한 아버지 때문에 윤수에게는 부인이 셋이나 생겨버린 셈이 되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최대감의 집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3명의 여인이 각각 같은 시각에 찾아와 모두 나는 약속받은 며느리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것이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배짝이 안악은 깔끔한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정중히 절을 올렸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짠 명주 한 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 저는 지난번 장터에서 대감님께 약속을 받은 배짝이 안악입니다. 이제 윤수 도령님과 혼례를 올릴 날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품에서 꺼내 보인 약속서에는 분명히 최대감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최대감은 배짝이 안악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니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상인집 교수는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왔다. 혼수로 준비한 듯한 여러 괴짝도 함께였다. 대감님께 문안드립니다. 소녀는 저번에 약속을 받은 상인 김씨의 딸입니다. 윤수 도련님과의 혼례를 위해 혼수도 넉넉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은 내용의 약속서를 들고 있었다. 최대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두 번째 여인까지 나타나자 이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때 배짝이 안악이 깜짝 놀라며 상인집 교수를 바라보았다. 상인집 교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찌 다른 분이 여기 계시는지요? 배짝이 안하기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인집 교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대답했다. 저야말로 궁금하네요. 분명 저만이 약속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의상부터 자태, 들고 온 물건까지 은근히 비교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눈치였다.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양반가 규수 소월은 댕기를 늘어뜨린 단아한 모습으로 차분히 걸어왔다. 손에는 직접 지은 시를 적은 시첩을 들고 있었다. 대감님께 인사드립니다. 소녀는 박진사댁 여식으로 대감님께 약속을 받고 혼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요함이 흘렀고 소월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세 여인은 서로를 훑어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배짝이 안악은 소박한 차림이지만 부지런한 기품이 느껴졌고 상인집 교수는 화려한 복장에 당당한 기세를 드러냈으며 양반과 규수 소월은 단정한 몸가짐에 지적인 우아함이 흘렀다. 모두 제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기세였다. 이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소란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었다. 저게 뭔 일이래? 최대감 댁 앞에 여인이 셋이나?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져서 최대감 집 앞은 장터처럼 북적거렸다. 마을의 처녀들과 총각들까지 몰려와 수군거리며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대감이 세 사람을 다 며느리로 약속한 거 아니야? 한나나기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더욱 관심을 보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젓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세 여인이 모두 약속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세 여인은 점점 늘어가는 구경꾼들과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진다면 체면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뻔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이때 마침 서당에서 돌아온 윤수가 대문 앞에 소란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윤수의 다급한 물음에 최대감은 고개를 숙이며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내가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를. 술에 취해서요? 아이고, 네 혼사 걱정에 마음이 답답해서 술만 마시면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술기운에 얼떨결에. 아,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다 저질렀단 말이냐. 최대감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아들 윤수는 아버지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실수로 생긴 일이지만 세 여인 모두 진심으로 믿고 찾아온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다고 한 사람만 택하고 나머지 둘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모두의 체면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윤수는 세 여인을 대청마루로 정중히 모시고 깊이 절을 올렸다. 세 분께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경솔한 행동으로 세 분 모두 같은 약속을 받게 되어 이런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온전히 저희 집안의 잘못이온즉 마땅히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옵니다. 윤수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본 세 여인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끌렸다. 배짝이 안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분이라면 정말 좋은 서방이 될 텐데. 다른 두 분과 겨루어서라도 꼭 이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 상인집 교수도 윤수의 인품에 마음이 흔들렸다. 외모도 훌륭하지만 성품이 이렇게 바르시다니.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장사도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한편 소월은 윤수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이토록 훌륭하신 분을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다른 두 분도 분명 같은 마음일 테니 더욱 노력해야겠다.
세 여인 모두 윤수의 사과를 받고도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또한 윤수가 예의를 아는 사내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만큼 경쟁의식이 생기고 있었다. 여인들이 눈을 빛내고 있을 동안 윤수는 예의 바르게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실수라 하더라도 저 또한 한 몸으로 세 분을 모두 아내로 모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세 분 중 아무나 내치는 것은 더욱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겠죠.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지 밤낮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윤수는 잠깐 말을 멈추고 세 여인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한 달 동안 세 분께서 차례로 저희 집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열흘씩 마치 진짜 재색시인 양 생활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배짝이 안하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열흘이 지나면 도련님께서 저희 중 한 분을 고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지 아닐지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도 세 분을 살펴보겠지만 세 분께서도 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저와 맞지 않는다 여기시면 언제든 물러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는 것보다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니까요. 이 말에 세 여인은 모두 놀랐다. 대부분의 사내들은 여인을 일방적으로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는데 여인에게도 선택권을 주겠다는 윤수의 말이 신기하게 들린 것이었다. 상인집 교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럼 만약 저희가 물러나게 된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윤수는 이미 준비해둔 답을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만약 저와 인연이 닿지 않아 물러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배짝이 안악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교수님께는 저희가 아는 좋은 집안의 총각에게 중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례 비용과 살림살이 장만비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윤수는 이번에는 상인집 교수를 향해 말하였다. 교수님께는 큰 장사 미천을 마련해드려 홀로서도 든든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인도 장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사댁 교수에게 말하였다. 교수님께는 학문을 좋아하시는 선비와의 인연을 찾아드리고 그분의 학업을 후원할 비용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세 여인은 윤수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였다. 각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수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되든 여러분이 저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소문을 내겠습니다. 최윤수와는 인연이 아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세 분의 체면도 상하지 않고 도리어 안목이 높은 여인으로 평가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 여인은 서로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윤수의 제안은 그저 배필 한 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체면과 행복을 고려한 지혜로운 해결책이었다. 배짝이 안악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신랑을 억지로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인집 교수가 이어서 말했다. 저 역시 장사꾼의 여식답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말입니다. 박진사댁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세 여인 모두 윤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윤수와 최대감은 배짝이 안악을 위해 사랑채 한 칸을 깨끗이 치워주었다. 안악은 첫날부터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삼시세끼 정성껏 차린 밥상까지 빈틈없이 살림을 꾸려나갔다. 특히 배짝이 솜씨는 정말 뛰어나서 며칠 사이에 윤수의 옷 몇 벌을 새로 지어주었다. 도련님, 이 옷은 제가 직접 짜서 지은 것입니다. 입어보시지요. 윤수는 고맙게 새 옷을 받아 입었다. 정성이 담긴 옷이라서 그런지 몸에도 잘 맞고 따뜻하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배짝이 안악은 살림에는 뛰어났지만 윤수와의 대화에서는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윤수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안악은 글 공부보다는 몸조리가 먼저라며 약을 다려주려 했다. 윤수가 시를 한 수 읊으면 그런 것보다 현실적인 게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배짝이 안학 스스로도 뭔가 맞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윤수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안학은 밤이면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다. 윤수 도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예의 바르고 자상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천한 과부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쉬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도 들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분명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 뭔가 막혀있는 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 자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살림을 해도 윤수 도령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둘 모두 불편해질 것이다. 결국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윤수를 조용히 불러 말하였다. 도련님, 열흘 동안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소박한 분과 어울릴 것 같네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윤수는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안학님의 정성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좋은 인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편 상인집 교수는 배짝이 안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안일에 참여하였다. 직접 손을 놀리기보다는 하인들을 효율적으로 부리며 집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뛰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시전에서 장을 볼 때도 따라가서 똑똑하게 값을 깎고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이었다. 윤수도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였다. 확실히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 재주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윤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꽃을 보면 이건 팔면 얼마나 받을까? 책을 보면 이런 걸 사서 뭐 하느냐는 식이었다. 어느 날 윤수가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려 하자 상인집 교수는 말렸다. 도련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집안이 거덜납니다. 자선도 계획적으로 해야죠. 말은 옳았지만 윤수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다. 모든 것을 실리로만 따지는 것이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상인집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윤수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다. 윤수 도령님은 잘생긴 외모의 교양까지 갖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우며 자란 자신에게는 현실적인 계산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윤수에게 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장사라는 것을 천한 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그토록 열정을 쏟는 교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도련님은 학문을 좋아하시니까 나와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정리한 그녀는 결국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윤수를 불러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도련님은 좋은 분이지만 저와는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장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윤수 역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교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약속대로 장사 미천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여인 박진사 댁 교수 소월은 앞에 두 여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집안일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았지만 윤수와의 대화에서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에서 책을 읽고 저녁이면 달빛 아래서 시를 주고받았다. 윤수가 어려운 한문 구절을 해석하면 소월도 자신만의 견해를 내놓으며 토론을 벌였다. 도련님, 이 구절의 참뜻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다.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과 덕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게다가 소월은 최대감의 술버릇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대감마님께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취미를 찾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직접 서예 작품을 써서 최대감에게 보여드리며 서체를 쓰는 재미에 빠지도록 유도하였다. 놀랍게도 최대감은 점차 술보다 붓을 잡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모습을 본 윤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그녀의 지혜가 존경스러웠다. 윤수와 소월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학문과 덕성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주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수는 소월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길에서 마침내 집을 발견한 듯한 그런 안도감과 기쁨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는 자신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마음의 근심을 녹여주었다. 이런 여인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매일이 배움과 성장의 연속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녀 앞에서는 꾸미거나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도 된다는 편안함이 있었다. 소월 역시 윤수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지한 학문적 자세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는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신랑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와 함께 시를 읽고 토론할 때면 천생연분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소월이 조용히 말하였다. 도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기분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윤수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 역시 교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면 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혼례를 결정하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혼례식이 치러졌다. 두 사람의 결합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받는 아름다운 혼인이었다. 혼인 후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읽고 시를 읊으며 지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즐겼다. 아침마다 함께 서당 마당을 거닐며 학문에 대해 토론했고 저녁에는 달빛 아래서 서로의 시를 주고받았다. 집안 살림은 소박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늘 평온하고 따뜻하였다. 윤수는 소월의 지혜와 덕성을 존경했고 소월은 윤수의 성실함과 예의를 깊이 아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의 벗이자 스승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그리고 윤수는 약속한 대로 다른 두 여인에게도 성의를 다하였다. 배짝이 안악에게는 같은 고을에 사는 성실한 농부를 소개해 주었다. 그 농부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혼자 농사를 짓고 있던 참이어서 살림 솜씨 좋은 안악을 아내로 맡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다. 윤수가 약속한 대로 혼례 비용과 살림살이 장만비를 넉넉히 마련해 주어 안악은 부족함 없이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도련님 덕분에 제게도 좋은 인연이 닿았습니다. 평생 도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안악이 미소 지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농부와 결혼한 후 부지런한 성품으로 집안을 알뜰살뜰 꾸려나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상인집 교수에게는 약속했던 큰 장사 미천을 마련해 주었다. 여인도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당차게 말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다. 그 돈으로 그녀는 한양으로 올라가 포목상을 차렸고 뛰어난 상술과 경영 감각으로 몇 년 만에 큰 상인으로 성장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두 여인 모두 윤수의 배려로 체면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한편 최대감은 소월이 권한 서예에 푹 빠져 술을 거의 끊게 되었다. 이제는 술잔 대신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소일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내 잘못된 술버릇 때문이었구나.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최대감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에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윤수의 처사에 깊이 감탄했다. 누군가 한 명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거나 나머지를 냉정히 내치지 않고 모든 이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린 지혜로운 해결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각자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서도 체면까지 살려준 세심한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하여 아들 하나의 며느리 셋, 이 기묘한 혼사소동은
훗날까지 지혜와 덕성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